여러분,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설날 아침에 친척들한테 세뱃돈을 받아서 신이 났습니다. 한 5만 원쯤 받았어요. 뻣뻣한 5만 원짜리 한 장이 손에 쥐어지니까 아이 얼굴이 환해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오후에 집에 돌아오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오늘 30만 원어치 주식 샀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황당함인가요? 아니면 어이없는 웃음인가요? 혹시 그 속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최근에 꽤 유명한 셰프분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5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귀엽다고, 요즘 애들은 다르다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적 본질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5만 원을 가진 사람이 30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이 질문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우리는 보통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삽니다. 돈은 내가 일한 만큼만 쓰는 거다. 아이들은 아직 경제 시스템 바깥에 있는 존재다. 투자는 자산이 충분한 어른들이 하는 거다. 이런 믿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 상식들이 과연 얼마나 유효합니까?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야 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레버리지가 뭔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논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와 틱톡으로 스스로 공부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이제 꽤 낯익은 풍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요즘 애들 참 똑똑하네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현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왜 주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아래에 어떤 경제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 역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그러나 깊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5만 원짜리 아이가 30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신용카드라고 부를 때 그 신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라틴어 크레데레에서 왔는데 그 뜻이 믿다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결국 이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5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0만 원을 쓸 수 있는 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믿고 나머지 25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미래에 내가 갚을 거라는 믿음 위에 그 돈이 올라앉아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대출이나 신용거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 차원으로 확장하면 이게 바로 신용창출이라는 엄청난 메커니즘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 실제로 금고에 그대로 다 들어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또 어딘가에 맡기면 그 돈이 또 누군가에게 빌려나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처음에 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경제 안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법 같죠? 그런데 이게 마법이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빙산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금, 그러니까 지폐와 동전은 빙산의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입니다. 근데 빙산의 진짜 몸통은 물속에 있잖아요. 그 거대한 몸통이 바로 신용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돈이에요.
만약에 오늘 당장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예금 전부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하루도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 돈이 실제로는 없거든요.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뒷받침하는 숫자. 이게 섬뜩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커니즘 덕분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당장 돈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쓰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두고 자본주의는 미래의 나를 현재로 소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도미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삽니다. 카페 사장님은 그 돈으로 임대료를 냅니다. 건물주는 그 돈으로 자녀 학원비를 냅니다. 학원 원장님은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줍니다. 이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음 도미노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돈이 돌 것이라는 심리적인 신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모든 도미노가 동시에 쓰러집니다. 이제 아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아이가 5만 원으로 30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는 건 이 거대한 신용 시스템에 아주 일찍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주식을 사면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기대, 그게 아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한테서 왔을까요? 유튜브에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발산하는 신호에서 온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을 일찍 사놓은 사람들이 훨씬 큰 자산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아이들은 그 공기를 마시고 자랍니다. 직접 설명해주지 않아도 느낍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가 2019년에 약 9만 개였는데 2024년에는 100만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10배 이상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크고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가 바뀌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자본을 굴리는 것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먼저 눈치챈 겁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지금 당장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가 어떤 역사적 패턴의 일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3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야기거든요. 17세기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자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터키에서 들어온 희귀한 꽃이었는데 귀족들 사이에서 이 꽃을 정원에 키우는 게 유행이 됩니다. 희귀한 품종일수록 가격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꽃을 갖고 싶다는 취향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꽃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꽃이 내일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꽃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격 상승을 사는 겁니다. 그러자 시장이 폭발합니다. 귀족들만 하던 게 상인들로 번지고 상인들에서 장인들로 번지고 급기야 하녀와 굴뚝 청소부까지 튤립 뿌리를 사고 팝니다.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 값이 됩니다. 아이들조차 튤립 뿌리 가격을 줄줄 외우고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37년 2월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가격이 수직으로 무너집니다. 며칠 만에 튤립 한 뿌리가 양파 한 개 값이 되어버렸어요.
집을 팔아서 튤립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겹쳐 보이시지 않습니까? 1929년 미국으로 가봅시다. 1920년대 미국은 대호황기였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고 라디오가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뭘 해도 돈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주식시장이 매년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에 뛰어들었어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투자자가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투자자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929년 10월 역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구두 닦기 소년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투자자가 팔아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자본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까지 시장에 들어왔다는 건 시장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새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은 멈춥니다. 그게 끝의 신호였던 겁니다. 2000년대 초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기업의 실제 수익 능력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사업 모델도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수십 배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엔 다르다, 새로운 시대의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2000년 3월부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2002년까지 나스닥 지수가 약 78% 하락합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이 세 가지 사건, 튤립 광풍, 1929년 대공황, 닷컴 버블에는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실제 가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열광이었습니다. 튤립은 진짜 아름다운 꽃이었고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실제로 성장하고 있었고 인터넷은 진짜 혁명적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가치가 아니라 기대만 남았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실제 가치를 대체했고 그 믿음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와서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튤립 광풍 때의 하녀, 대공황 때의 구두 닦기 소년, 닷컴 버블 때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파티가 끝날 무렵에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초등학생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말하면서 아이들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을 이 시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고 시스템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수준의 돈을 풀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한다는 이름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이 시장에 공급됐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같은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물건값만 올린 게 아니라 자산 가격도 같이 올렸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그 시기에 가만히 예금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금 금리는 1~2%밖에 안 되는데 물가는 그보다 빠르게 오르니까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벼락거지라고 불렀죠. 가만히 있었는데 가난해진 느낌. 이 공포가 부모들을 움직였습니다. 내 아이에게 공부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자본을 굴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 절박함이 아이의 손을 잡고 증권사 앱을 열게 만든 거예요.
이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시장에 새 돈이 필요한 누군가의 인센티브와 우연히 일치하는 건지. 현재 한국 사회는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이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다리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사다리에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으로 파이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서는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성공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열풍의 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일지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이들 계좌를 다 없애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단순한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유기체는 항상 변합니다. 성장하고 병들고 회복하고 다시 변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상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아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얼마 올랐어? 라고 묻는 것과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주가는 매일 변합니다. 시장의 심리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의 크기,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이 요동쳐도 패닉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구분을 가르쳐 주는 게 주식 앱 다운받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에 대한 감각입니다. 5만 원이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된다는 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라는 게 정말 마법 같은 힘이긴 한데 그 마법을 작동시키는 건 시간입니다. 조급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속도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 그건 투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정체를 모른다면 그 힘이 방향을 바꿀 때 속수무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뢰가 흐르는 방향을 읽는 능력입니다. 결국 돈은 신뢰가 모이는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왜 그 물건의 지갑을 열고 왜 그 서비스에 시간을 쓰고 왜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주식 차트 보는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습관, 그게 진짜 경제 감각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연결해서 맥락을 읽어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경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 언제 팔아야 한다?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의 맥락을, 그 흐름이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을 반복해 왔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보다 먼저 채워줘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 욕심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먼저이고 돈은 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실용적인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변하고 유망한 종목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올바른 판단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거든요. 5만 원을 가진 초등학생이 30만 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철없는 건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우리가 자랐던 세상과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숫자를 읽는 눈보다 세상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 주인의 자리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의 계좌가 아니라 아이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줄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